예, 교수님 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불교연구원은 제가 예전에 무빙템플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간을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신행 모임이었는데, 그때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김정아 이사님 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제 인생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데 그 즈음에서 저에게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제가 출가 본사인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인사 국이람으로 돌아간 시점이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지 본처로 해서 이제 제가 출가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에게는 마치 가야 할 길을 간 것처럼 그렇게 거기 이제 있게 됐는데, 또 마침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생겨서 그동안은 제가 지방에 있을 때도 서울에 강의를 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활동을 다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이제 지내는 시간들을 겪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통에 돌아가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이 글을 청탁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무엇을 지향해 왔던가가 조금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의 지향성은 상당히 전통의 승가, 전통에 대한, 전통의 불교에 대한 것에 많이 또 기울어져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 두 개의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저에게는 정립되어진 어떤 것들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생각을 풀어낼 만큼의 이제 여유는 없었는데, 아무튼 이 글을 쓰면서 저 자신을 돌아켜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또 탈종교화의 문제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불교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원 학인으로서 강원 교육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라는 글을 강원에 있을 때 썼었어요. 그때 제가 뭔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빨리 승가 교육에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방식, 제가 지향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형식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2000년도 한 2010년 무렵에 해서 있었고요. 근데 그 변화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한국 불교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2007, 8년, 10년 그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승가의 구성원도 바뀌고 승가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지금의 불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모습이 오히려 너무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교를 어떻게 현대화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였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는가, 너무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늘 계속 전통에 이 발을 하나 담그고 있었던 상황들이 다시금 저에게 어떤 서야 될 지점에 대한 성찰을 해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어떤 변화를 몸소 체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빠른 변화들이 진행되고 그것들이 상당히 문제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바뀌어야 될 지점보다는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불교는 상당히 잘 대응을 했습니다. 산문 폐쇄를 하면서 이런 사회적 격리를 모범적으로 해냈고, 그것이 불교에 대한 호응으로 또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코로나 이전부터 분명히 진행되었던 탈종교화라는 그 변화의 흐름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승려수, 출가 승려의 감소입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하나의 사태가 이제 예견되는 다양한 그 후속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조계종만 본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운영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학인들이 필요한 그 교육기관인 강원, 승가대학, 유론 등이 학인 수가 없어서 기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승들이 있습니다.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을 다니는 스님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방들이 상당히 많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아주 소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그 포교라든지 또는 대학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학문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의 변화도 있지만 더 직접적 원인은 승려 수가 줄어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사라지는 전통은 사교 입선이라고 하는 수행 전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쓰진 않았지만 남방불교에서 들어오는 그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전통 그 선언에 같이 합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제가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출가자들 중에도 거의 과반수가 초기 불교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논의가 무색할 만큼 수년 내에 한국 불교는 남방 불교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여파가 사찰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1인 사찰, 주지 한 사람만 있는 1인 사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사급 사찰에서도 대중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뭐 운영량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절이 뭐 빈절이 생기거나 절을 팔려고 내놔도 이제 그 절이 이제 받을 사람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또 출가자가 없으니까 은상자 제도가 이제 거기 없어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이게 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전승되어 오던 다양한 승가의 어떤 사찰 예절이라든지 스승이 어떻게 제자를 훈육하는가, 또 제자들이 스승을 어떻게 시봉하고 모시는가 하는 그런 다양한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들이 그동안 사실은 상당히 문제적이었다고 지목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좋은 순기능들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 감소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신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조사 지표들을 보면 이미 불교인이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고요. 점점 그 상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현상은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탈종교 현상이 더 심화되어서 무종교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 30대 그 MZ 세대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탈수 종교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편이지만 그 전에 응답한 비율에 비해서 최근의 비율은 그것도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은 항상 이제 불교는 그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그 약한 멤버십을 갖는 종교라는 점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거나 뭔가 이렇게 불교 활동을,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영향력의 부분도 전체 종교들이 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며 불교도 역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탈종교화라는 게 단지 종교인의 그 숫자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종교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인데 의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불교에서 뭐 가나성 수행이 최고다, 우리의 전통이다 하지만 사실 사찰을 지탱하고 신도들의 활동을 이루는 근간은 의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불교 의례의 특징은 신도들이 특정한 날만 절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4대 명절이라고 하는 뭐 초파일, 백중 뭐 이런 날들에 찾는데 또 그 점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한 불자가 여러 사찰을 다니는 그런 그 다사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현상들인 거죠. 그리고 절에 오지 않더라도 기도를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특히 산중에 있는 사찰들은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절이 운영되는 건데 뭐 그게 이제 기도비를 보내고 뭐 불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사찰이 폐쇄되는 상황도 있고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거기를 이제 못 가는 상황에서 종교가 없는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도수가 행사에 참여한 신도수가 급감했고 그것이 이제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중이나 농어촌 그쪽에 있는 사찰들에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찰들은 이제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템플스테이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국가나 지방 재정의 보조를 받아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꽤 큰 부산에 있는 절에 이제 그 후원을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한 일이 있는데 그런 큰 사찰조차도 운영의 거의 70~80%를 천도제, 뭐 사식부제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다른 행사에서 기본적인 숫자는 이제 채워지고 있지만 그런 그 의뢰의 뭐 수요가 급격히 줄어서 사찰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 흐름이 계속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는가 싶고요. 또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가 조상 제사의 감소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또 실제로 체험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식구제라든지 또는 이제 연년이 지내는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인의 종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부분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불자들이나 또는 이제 불교와 연관해서 유교적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의례에 대한 저희 이제 그 의례가 이제 좀 길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소화되는 그런 경향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복 불교가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복적인 성격은 계속 잔존하고 저도 이제 기복이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점집이나 또는 뭐 타로점 뭐 등등 이런 것이 그 유사 종교 단체가 굉장히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지 기복 행위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되고 있는 사찰의 양극화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다르게 미쳐져서 뭐 이렇게 이제 대형 사찰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문화재를 갖고 있는 본사급의 사찰이라든지 이런 사찰 또 제가 있는 행인사 같은 산사들은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는 공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찰들은 도심의 사찰이거나 아니면 산중에 있는 작은 암자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역시 기본적인 그런 사찰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려들 개인들 사이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뭐 노령 문제, 승려 출가 승려들의 연령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려 전체의 노령화, 그리고 이제 승려 복지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상당히 이제 짧게 언급했지만 상당히 문제적인 대목은 승가 안에 사찰에 거주하지 않는 승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고, 이건 말하자면 이제 승려의 직업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 하나를 가지고 뭐 적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개인의 삶에 만족하면 된다 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비구니 스님들한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종단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는 사찰의 어떤 주지가 된다든지 이런 모든 기회들이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굉장히 주어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 개인적 삶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자신의 안온한 그 혼자만의 삶을 영위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스님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 다 알고 있지만 외부로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던 문제고, 그렇게 살고 있는 스님들조차도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승가 공동체를 해체시킬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두 번째 특징이 현재 제도 불교로서의 불교는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문화 산업으로서의 불교는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요. 유튜브에 불교 관련 그 동영상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히 이제 그 스님들의 설법이나 교학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음악, 영화, 웹툰 뭐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들 역시 굉장히 MZ세대의 기호에 맞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소개시켜줘서 봤는데 뭐 반야신경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재미난 리듬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박람회 작년에 엄청난 상황을 했는데 거기에 특이한 상황이 젊은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굿즈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화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불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 상품 제작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타종교인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불교에 대한 감수성이 좋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말 이 문화산업으로서의 불교, 문화로서의 불교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맞는, 감각적으로 더 맞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당히 다른 상황들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또 문제이죠.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뭐 예불이나 의례 같은 이런 내용도 들어가지만 이제 문화적인 요소, 뭐 사찰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또는 사찰 문화재라든지 이런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유튜브 그 사찰 요리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인 산프로TV에서 종교 관련 특집을 한 걸 쭉 봤는데 거기에 불교 관련한 내용이 굉장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거기서 뭔가 풀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찰 요리 역시 계속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홍대 선원이라는 곳이 개원을 했는데 그곳 역시 핫플레이스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그런 즐겁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 명상도 하고 하지만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불교라는 하나 문화를 체험한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는 정말 요즘은 예약이 안 될 만큼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원 참가자가 20년 동안 600만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찰도 많지만 또 그냥 공식적인 템플스테이 사찰이 아니어도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이렇게 사찰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중단된 적이 있지만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찰이 그동안은 이제 저희 스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송강사, 해인사 등에서 여름 수련회를 할 때 막 10차, 뭐 15차 이러면서 5박 6일 뭐 또는 7박 8일 이렇게 뭐 3,000배도 시키고 뭐 그렇게 이제 빡세게 할 때 그 열기가 대단했었는데 템플스테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것과 이 여름 수련회는 너무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여름 설교 수련회를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붐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이제 권성만 선생님도 좀 관련한 말씀을 하시고 이 자리에 또 저랑 같이 활동하는 여러분이 오셨는데 명상이 지금은 이제 대세가 됐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비종교인들은 물론이고 이웃 종교인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재미있게 보는 지점은 명상 플러스 명상과 짝이 되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희 옛날에는 뭐 명상에 해당하는 뭐 참선 뭐 이래 되면은 수행 내지는 깨달음 이렇게 짝이 되었는데 지금은 명상 플러스 힐링 이렇게 짝이 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이 주체들에게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강요하는 이 상황들이 그것에 이제 내몰려지니까 또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또 휴식을 취한 만큼 다시 또 성과를 향해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어떤 기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의 이 명상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역수입된 것이고 이제 그 기반은 물론 한국선도 있지만 주로 남방 명상 방법들이 수용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휴식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또 거기에 장점은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명상 뉴스도 있고요. 명상 요리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에 명상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좀 관여가 되어 있지만 이제 한국 불교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지도자 협회도 만들고 있고 도심에서 많은 사찰들이 명상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 변화는 이게 이제 승려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지점인 것 같은데 또 좀 걱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지도사 양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저희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제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 스님 불교가 아니라 남방 불교, 티베트 불교, 뭐 일본 불교 뭐 등등에서
도입된 수많은 명상 방법들이 다 들어와 있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것을 출가 승려들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변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방불교 하는 분들이 우리 명상도 가나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자신들을 어필했다면 지금은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남방 명상하고 비슷해 이렇게 이제 자신을 설득하는 걸 보면 대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조계종 집행부에서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대중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찰 운영이 기존의 방식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명상이라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역할을 해보자 하는 그런 그 두 양면이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서구에서 1960년대부터 나타난 탈종교화 현상, 그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그 현상이 우리 사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교를 내가 하나의 나의 종교적 정체성으로 특정한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정성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 종교 활동을 개인적인 사적인 것으로 보는 그 사사화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퍼져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그걸 현상적으로 짚기보다는 조금 더 근대성의 문제로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자아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종교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계몽주의 이후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규율할 그런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삶은 대단히 다원화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런 기회들이 늘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사회적인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건 이제 앤서니 기든슨도 그렇게 말하고, 찰스 테일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대성의 문제가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사회적 상상력을 바꾸고 그것이 이제 종교 생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자아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떤 자신을 투사하고 자신을 형성하고 스스로 구축해야 될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구적으로 본다면 그 찰스 테일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표명되었다고 하고 그것을 새로운 표현주의적 자기각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해라는 거는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나 그 이전의 세대 또는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권위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모델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내부로 옮겨진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성이라는 그런 가치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장벽이라든지 긴장을 극복하고 자신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바로 나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나의 고유한 독창성에 충실하다는 것이고 이 고유한 독창성은 나 자신만 명확히 찾아내고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냄이라는 게 다시 자기를 정의하는 방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 근대적인 진정성이라는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실현, 자아 충족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배경을 이루는 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테일러는 이제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적 개인주의를 등장시켰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쇼 윈도우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그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성 종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찾고 나를 실현하고 나의 진정한 자아를 돕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 실천이든 또는 다른 뭐 예술이든 문화든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것이 바로 이제 현대적인 종교 생활을 과거의 어떤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틀에서 개인주의적인 단계로 종교의 사사화로 갖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종교적 삶이나 행위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확증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내가 이해하는 나의 영적 발전 단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증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에게 체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든지 템플 스테이라든지 체험의 사람들이 뭔가 그것이 없으면 진정성이 빠진 거고 그 체험이 나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석사 논문 때 딜타의 체험 개념을 가지고 논문을 쓴 바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땐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제 삶이 점점 더 이제 만연하게 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우리들의 삶의 상상력, 시각,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동이 뭐 예전에 이제 조통세 선생님 말씀해가지고 유명해진 말이 한국 불교는 감동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감동이란 걸 이제 종교에서 찾는 거죠. 옛날에는 감동 없어도 그냥 당연히 절에 가고 당연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지금 뭔가 감동을 주고 나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느낌을 주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교리 문제보다는 뭔가 그 열정적으로 내가 그 종교에서 느낄 수 있는 바를 느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 생활의 중심이 감정의 힘과 진실성으로 옮겨갔다라고 찰스 테일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대인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 합리성에 기울여졌던 그 서양인들이 동양 종교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특히 동양 종교가 더 제공하기가 좋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 문화가 상당히 뭐 저희들의 젊은 시절에도 그런 가치를 추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그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은 그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정성 문화에는 리추얼화된 상호작용 형태들에 대한 불신이 짝을 이루고 있다 해서 그러니까 진정성은 이제 내면성이고 진실성이라면은 리추얼은 형식이고 외적인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대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것은 오직 자발적으로 솟는 감정, 주관적인 상태뿐이며 그래서 형식화된 행동은 진정성이 없다거나 피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진정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찰스 테일러의 분석을 이어받아서 이 한병철은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그래서 찰스 테일러는 이 진정성의 문화가 도덕적인 힘을 가진다라고 본 것에 반해서 한병철은 이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회적으로 진정성을 강제하고 자아를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생산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한병철은 이 진정성 숭배가 사회적인 것의 몰락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르시시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내면으로만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문제는
그것이 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와 신자유주의적인 생산 형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실현한다고 믿으면서 자유의지로 자기를 착취한다고 한병철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숭배를 수단으로 삼아 신자유주의 체제는 인간 자체를 체제의 소유물로 만들고 그를 효율성이 더 높은 생산소로 변신하게 만든다. 그렇게 인간 전체가 생산 과정의 부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정성 숭배는 사회의 정체성 질문을 낱낱이 개인에게로 옮겨놓는다. 그리하여 자기 생산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진정성 숭배는 사회를 원자화한다라고 해서 이 진정성 숭배의 한 측면은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성찰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심리에 대한 몰두를 유발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조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친밀함을 강제하고 또 자기를 쇼업하는 그런 이제 노출을 강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더 과격하게 포르노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요즘 하는 여러 사회 사회 소셜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 자기를 쇼업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더 큰 문제들은 새로움에 대한 강제, 끊임없이 새로워야 된다는 강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형식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을 드러내는 거는 진정성인데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건 새로움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방식은 진정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예술도 새로움을 찾아가게 되고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한병철 같은 사람은 신자유주의적인 생산 체제를 더 이렇게 강화하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이제 그 새로움을 계속적으로 강제하는 그 상황이 우리 삶에서 주의력이라든지 반복, 그다음 머물기라는 능력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복의 능력이 바로 리추얼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 리추얼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가면 이거 작년에 했던 거야, 지난 달에 했던 거야 이러면 똑같은 거네, 또 하는데 뭘 가, 이렇게 이제 실증을 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병철이 보기에는 깊은 주의력은 리추얼적이고 종교적인 실천을 통해서 문화기술로서 육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원적으로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분의 이제 생각은 모든 종교적인 실천은 주의력 훈련이다. 사원은 깊은 주의력이 발휘된 장소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카톨릭 사제들이 이렇게 기물을 다루는 그런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라든지 또는 승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형식적인 규범들이 오히려 깊은 주의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례의 장점은 반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안에 들이기다, 시간을 집안에 들여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 체계 하에서는 계속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속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지만, 리추얼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거주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 안에서 리추얼은 공간 안에서 집과 같다. 그래서 집안의 들이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인용된 구절은 그 생텍쥐페리의 성체라는 그 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글 말고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장미가 여우에게 같은 시간에 매일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가 오기 1시간 전부터 행복할 거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루한 일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을 정말 머물게 하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추얼을 통해서 삶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리추얼은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나 질서들을 반영하고 전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추얼은 이 몸으로 표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신성을 내재화하고 그것이 더 이제 공고화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체화된 알과 기억이 있게 되고 체화된 정체성이 있고 신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체가 소통, 그러니까 뭡니까? 말이 필요 없는 소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사회는 개인화된 원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소통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가 없는 소통이기 때문에 소음에 불과한 자기 현실에 불과한 그런 진정성이 없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추얼적인 사회에서는 우울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영혼이 텅 비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라는 생각이 비워지기 때문에 리추얼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공동체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에서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울이라는 것은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리추얼적인 세계에서는 우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병철은 리추얼의 종말을 해방의 역사라고 본 그런 계몽주의자하고는 다르게 현재의 병적인 현상들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침식의 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이성과 구태의 원인으로 이제 의례가 지목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가치와 질서를 반영하고 전승하여 소통이 없는 공동체를 발생시킨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간 안에 머물기, 집 안에 머물기라는 그것을 복원시키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리추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시간을 들이기라는 관점으로 이해했던 그런 이제 한병철하고 다른 차원에서 에밀 디르갱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는 성스러운 것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스러운 것이라는 거는 굳이 신 같은 신성한 존재가 없어도 어떤 체험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불교 같은 종교도 성스러운 것의 경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의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실제적인 것 그리고 개인의 밖에서 작용한 어떤 힘과 연결되면서 그것이 좀 더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것과의 결합, 성스러운 것과의 결합이 좀 더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 감정 내지는 어떤 기반을 우리 삶에 가져다 주고 바로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파포드 역시도 종교가 없다면 인류가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종교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더 여기 글에서는 제가 자세히 더 쓰지를 못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종교가 갖고 있는 삶의 실체적인 기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꼭 뭐 기독교 같은 신을 있는 종교만이 아니라 원시 시대의 종교와 또 불교 같은 그런 신이 없는 종교에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그 종교의 힘은 의례다. 그리고 의례의 힘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이제 우리의 한국 불교를 보면은 제도로서의 불교는 이제 점점 힘을 잃고 문화상품 또는 문화로서의 불교는 점점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성 문화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 성찰, 진실성, 감정적 진실성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불교에 대한 호감과 명상품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7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가 전통과 현대가 계속 혼재하는 상황을 겪었고 그것이 가치 방식이나 삶의 양식에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90년대부터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도달했다. 이건 뭐 저의 진단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 서사의 몰락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시대까지 저희들을 사로잡았던 문제는 역사의 진보, 민주주의, 또 과학적 진리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80년대 어쨌든 민주화 이후로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다원성이라든지 또는 의미와 가치가 침식되고 갈등이 나타나고 오히려 또 관료제가 만드는 속박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극의 원인인데 바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민주화로 성공했던 것이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자살률입니다. 한국 사회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률 증가가 이 출생 출산율 그것과 이제 바로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는 개인적으로 그 성취를 강요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이제 뒤늦게의 자살 연구라는 책에서는 자살률하고 종교 종파 사이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자살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그 종교적인 어떤 신행의 방식이나 사제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 종교가 강할수록 자살률이 낮다는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높은 것에는 한국 종교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유교식이든 불교식이든 의례가 간소화되고 조상 그 어떤 연계성이 약화되는 것도 이런 문제들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영훈이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을 주장한 이래 이제 개혁론이 이제 우리 불교에게 계속 제기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불교를 합리화하고 과학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복이라든지 의례는 비합리적인 거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탈주술화해야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초월적인 신앙으로 대승불교가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대승불교가 아닌 합리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초기불교, 남방불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근본불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이런 개혁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가 좋아지기보다는 또 현실적으로 바뀌어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현재 탈종교 사회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 미래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정리해 본다면은 그 전통 의례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보다는 그것의 가치를 좀 면밀히 살피고 균형 있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향촌 공동체는 거의 사라졌지만 승가 공동체는 아직도 살아있는 전통으로 남아있고 거기에 원축되어 있는 긍정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산종에서 저도 이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새벽 예불 하고 종치고 아주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또한 삶을 질서 잡는 힘도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자연과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회복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은가. 특히 뭐
불교 의례는 이 음력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도시인들에게는 안 맞아서 지금 모든 의례를 일요부패 뭐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연의 리듬에 굉장히 순응하는 체제여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현대의 삶에 가져올 것인가, 도시인들에게도 어떻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연과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어서 복원해 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례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몸에 익혀진 거라 바뀌기가 힘든데 우리말 그 의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찰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의례를 좀 계속해서 좀 더 우리들이 좀 더 좋아하는 방식으로 창안해 가고 보급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부분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역시 의례와 마찬가지로 시간 안에 거주하고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명상과 의례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형식으로서의 의례가 갖고 있는 뭐랄까 삶을 규정하고 질서화시키는 힘이 있는 한편으로 명상 내지는 참선이 갖고 있는 그 형식을 타파하는 힘,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서 상당히 가능성이 큰 종교죠. 반대되는 측면을 하나가 한 몸에 갖고 있으니까 그 힘은 굉장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상업주의적인 것에 넘기지 않고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승가 공동체가 복원되고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이제 불자들 전체가 어떤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윤회와 깨달음이 한 번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성태영 선생님도 많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모습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비판 속에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지점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 너무나 현세성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종교가 현세적인 효용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삶을 즉각적인 삶으로 너무 바꿔놓고 바로 앞에서 의례의 필요성을 문제 제기했던 한병철 씨가 말했던 시간 안에 머물기라는 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윤회의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질서의 회복이고 그다음 도덕성의 회복이고 단순히 미래 내세에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대의 삶이 너무나 현세적인 찰나적인 삶에 이렇게 소모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각을 좀 더 확장시키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깨달음 역시도 이제 윤회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앞에서 이제 그 드립갱이 말했던 성스러운 것과의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다른 차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적인 어떤 그 삶의 차원을 우리들이 이 종교로서 종교적인 삶으로서 들어가야만 이게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아직은 거친 생각이라서 조금 그런 생각만 말씀드렸습니다. 네.